자, 이제 2학년, 오늘서부터는 아마 1학년 학생들도 이 강의를 보게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 강의 시작하는데, 또 마침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꽉 채워주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예. 이럴 때 말실수라도 하나 잘못하면 잡아먹을 듯이 지금 이렇게 다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여러분들요, 진정하고, 오늘 저도 좀 힘나는 일이 없긴 한데 최대한 힘을 내서 가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를 좀 많이 주세요. 있는 거 줄 거야? 네, 주십시오. 있는 거에.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4강까지 네 번째 제시문까지 갔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다섯 번째 제시문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수업은 제가 사실은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과학 제시문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과학에 능통한 학생들이고, 하지만 국어 과목에 나오는 과학 제시문은 과학적인 상식도 필요하지만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힘을 얻길 바랍니다. 특히 너! 과학 못하는 너! 과학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과학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과학을 잘하면 훨씬 더 쉽게 푸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과학 제시문이 결국 거짓말이나 혹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오늘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특히 1학년 학생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1학년 학생들이 있다라면 여기서 과학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포스코고등학교 지금 2학년에 가 있는 학생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국어 비문학 제시문을 활용한 과학공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주 좋았어요. 예. 뭐 어쩔 줄 알았어. 설마 떨어졌다고 했을까봐? 떨어졌어도 굉장히 좋은 자소서의 아이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문학 활용하면 미리 고등학교 가서 과학에서 뭐 배우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줬던 이 교재 자체는요, 중학교 교재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못한다거나 국어의 실력이 없다거나 국어에 미래가 없다거나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거나 혹은 국어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왜? 고등학교 거니까. 그러나 얘를 잘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 때 조금 더 덜 피곤하게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만한 대학교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가지고 연애에 성공할 확률은 그대로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연애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죠? 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 점수 높다고 연애할 것 같았으면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발적인 싱글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겨서 오늘은 강의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시간 안으로 끊어보죠, 여러분들. 자, 5번 여러분들 받아간 교재 24쪽 챕터 5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자, 이 과학 제시문에서 항상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물리예요, 여러분들. 결국 과학의 꽃은 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리 좋아해요? Do you like 물리? Physics? 예, 저도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물리 생각해보면 항상 기억났던 게 이쪽에서 출발하고 이쪽에서 출발하는데 둘의 속도가 가속도가 어떻게 중간에 변했는데 몇 초 뒤에 만난 뒤에 다시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문과였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문과 이과가 없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융합 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리를 찾아서 우리가 딱 봐도 이 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뭐에 관한, 물리 중에서도 뭐에 관한 거겠어? 소리의 파동이나 파형에 관한 걸 텐데 다행히도 얘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왜? 제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죠, 그러면. 막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제시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과학제시문을 풀 때는요, 뭐 앞에 나와 있는 철학이라든지 인문 같은 것들보다 훨씬 더, 푸는 방법 중에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설명이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순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보기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나 혹은 그래프나 그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봐주세요. 5번에서는 그림이 나오네요. 하나. 여기 무슨 예배당 같은 그림인데 예배당에서 소리가 왜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일 거를 알고 여러분 앞에 제시문을 읽으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오로라에 관한 과학 제시문도 이런 어떤 그래프, 태양계에 관련된 그래프들이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바로 읽으면서 바로 이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니까 이 정도는 파악했을 테고요. 일단 얘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내용을 뒤에 문제에다 뭐 해보는 문제겠어? 예배당에다가 적용시켜보는 문제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가보죠. 자,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요. 기타는 현을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고 색소폰은 리드를 진동시켜 소리를 만들어. 자, 수많은 뭐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자, 예시를 들어줍니다. 진동을 통해 만들어주는 요 정도 표기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문제도 확인했지만 뒤에서 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동에 관한 예를 들어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문학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눈치를 잘 갖고 있는 학생들이 결국 비문학에서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거니까 캐치하시고, 자, 이렇게 결국 중요하잖아. 플루트는 관내 진동, 사람 목소리는 성대를 떨려서 만들게 한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겠죠. 여긴 다 예시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제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를 캐치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소리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들린다는 것이 흥미롭다. 자, 그러면 공기가 없다면 안 들리겠죠. 만약 우리가 사는 곳이 진공 상태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 즉 매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제가 여기 와 있는 총 12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의 보호장치가 없다라면 몸이 터져서 분해되는 일이 있을 테니 대화는 당연히 못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나가는 상태에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던가요? 마이크가 있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전달하는 매질이 있어서 소리가 진동된다라는 점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소리는 파동에 의해 전달되며, 중요한 거 나옵니다. 파동에 의해 전달되며 반사, 두 번째 흡수, 세 번째 간섭, 네 번째 회절과 같은 특성을 보인답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특성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리된 개념들을 하나씩 잡으셔야 되고, 자, 가령 방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령이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가령은 어떨 때 쓰는 단어예요? 가령. 뭔가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조건에 대한 예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네 생활에서는 가령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한번 봅시다. 여기 오늘 수업을 하는데 가령 여기에 아무도 안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단 한 명의 학생이 앉아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나서 수업을 못 하겠죠.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걸 가령이라고 합니다. 이 얘도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 예시가 일단 돼 있고. 자, 그러면 가령 방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운동장이나 들판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안 들린답니다. 자, 방 안과 방 밖의 차이는 뭐 때문일까요? 자, 방 안에서 소리는, 자, 첫 번째 특성 뭐가 된다라는 거? 반사가 되지만 야외에서 소리를 반사하는 벽이나 천장 소리가 없어 소리가 그대로 하늘나라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때문이다 나가니까 여러분들 얘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나 같은 야외라도 산에서는 봉우리가 소리를 반사하므로, 자, 그러면
산에서는 반사함으로 메아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럼 메아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과 방 안의 환경을 서로 뭐하고 있어? 예, 대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묻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리가 반사된다고 해서 그 소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벌써 하나 반사라는 개념 나왔고, 이번엔 그럼 뭐에 대한 개념 나올 차례야? 센스 있게 반사 뒤에는 흡수 개념 가야겠죠. 자, 소리는 반사도 되지만 방 안에 있는 물질에 의해, 그래, 두 번째 나옵니다. 흡수도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소리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귀는 계속되는 소리를 듣느라 무척 고생할 것이다. 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동굴 속이다. 자, 또 동굴이라는 예를 들어주고 있죠. 뭐가 일어나지 않는? 계속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나는 경우? 반사만 일어나는 경우. 자, 소리의 반사가 잘 일어나는 동굴 같은 곳에서는 말소리가 하나하나 울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내뱉은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반사와 흡수에 관한 이야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올 차례야? 간섭과 회절이 나오겠죠. 예. 자, 오디오가 있는 방에서 스피커 두 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 후에 자리를 이동하면서 음악 소리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과 작게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는 소리의, 자, 세 번째 나옵니다. 무슨 현상? 간섭 현상 때문이다. 파동의 마루와 마루. 저로 마루라는 건 뭐야? 파동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소리가 합쳐져 봐요. 그러면 소리가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 급격히 올라가겠고요. 소리가 낮아지는 곳은 급격히 낮아질 거란 말이죠. 이 현상이 뭐야? 간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러한 음파의 반사와 간섭은 연주회장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잠깐, 연주회장 나왔네. 아까 뒤에서 그림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예, 교회 나왔죠. 어쨌든. 자, 그럼 그 연주회, 그 공간은 반사와 뭐가 일어나는 공간? 간섭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거. 자, 만약 연주회 가서 음악을 듣는데 너무 크게 들리거나 너무 작게 들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섭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번엔 뭐에 대해서 나오겠어? 마지막? 뇌절 아닌 회절. 자, 우리는 흔히 개 짖는 소리를 문 밖에서 자연스럽게 듣는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소리가 담을 넘어오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진행오다가 앞에 딱 막는 게 있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 회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이 현상은 소리가 파동이어서 나타나는, 자, 네 번째, 회절 현상 때문이다. 회절 현상은 장애물이 있으면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개를 통해서 뭐해서 가는 거야? 예, 휘어서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가 놓여있다면 돌이 맞는 파동이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회절이다. 이는 파동의 진행이 장애물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파동이 진행해 나가면 각 파동의 한 점이 또 다른 파동들의 파원이 된다는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호이겐스 원리까지 나왔네. 이 호이겐스 원리를 다른 말로 니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닙니다. 자, 따라 장애물이 있어 안 보이는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소리가 회절되면서 어떤 장애물을 타고 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가지에 관한 거니까 그지 어렵지 않죠? 예, 추천 시간도 5분 50초로 굉장히 짧은 편에 있는 글입니다. 그럼 답을 보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렇네. 뭐를 들어주고 있어? 당연히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질문을 던지는 거, 이거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적게 들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죠. 예. 그거 놓치고 왔네요. 어쨌든 질문 던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지닌 특성을 인과적으로 소술한다. 중간에 여러분 아까 인과 표시한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인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많이 나오니? 어떤 서술어가 많이 나오죠?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서술어가 유독 많이 나왔던 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말 잘 보셔야 돼요. 다양한 거는 맞는데 해석이 아니죠. 다양한
예,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라면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이번에 성적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 학생이 게을러서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이 정말 그지 같아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시험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석이지 얘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가지 원리에 따라서 소리가 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고난도 문제네요. 여러분 고난도 문제니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자, A와 보기를 참고해 음악 감상실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 아까 여러분 음악 감상실을 설계할 때는 뭐를 고려하려 했습니까? 반사 현상과 뭐를 중요시하게 본다? 간섭 현상을 봐서 특정 지역에서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 크게 나고 특정 지역에서도 작게 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 원리가 나왔었습니다. 자,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향을 제거해야 된다. 반향이 뭐야? 소리가 갔다가 뭐에서 오는 거? 반사돼서 오는 걸 얘기합니다. 반향은 소리가 물체면에서 반사하여서 0.05초에 들리는 1의 반사음으로, 반향이 일어날 때에는 소리의 음색까지 변하면서 여러 차례 음의 반사가 반복된다. 따라서 반향이 심한 공간에서는 직접음과 반사음 사이에 섞여 음악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자, 소리가 가서 어떤 물체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뭐 하게 돼 있어? 부딪힌 물체는 다시 소리가 나가게 돼 있죠. 거꾸로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 반사되는 현상에 의해서 여기서 두 소리 간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반사되는 소리는 원래의 소리와 성질도 어때?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음악의 성질이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오디오의 위치하고 벽면에다가 어떤 걸 하느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 밖으로 나가게 해줘야 돼? 아니면 막아줘야 돼? 잘 나가게 해줘야 되겠죠. 반사가 잘 일어나게 하고, 대신 벽에서는 뭐 해야 돼? 소리를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줘. 자,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소리를 뭐 해줘야 돼? 한번 간 소리가 흡수되게 해야 되겠지. 자, 그와 맞는 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자, 13번째 학생 한번 답을 얘기해 볼까요? 아직 못 풀었어요? 그럼 11번째 학생이 얘기해 주세요. 수업을 오늘 일찍 끝낼 생각이 없군요. 답은 5번이죠. 오디오 앞에 반사판을 설치해.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거예요. 자, 반면에 벽면에서는 흡음이 잘 되는 소재를 활용해서 소리가 반사되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수준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 나오는 수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수능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준비할 때가 아니라 당장 내신도 허덕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는 제가 좀 무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 기억 리을을 근거로 할 때,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이, 자, 뭐야? 예배당에 대한 밑줄 친 상황이 생긴 이후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자, 한 청년이 성당의 둥근 공면으로 된 벽의 끝에 앉아 벽을 보고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한 거구만, 있는 거에서. 자, 그랬더니 청년의 기도는 벽의 다른 쪽 끝에 서 있던 사람에게 모두 들렸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청년과 그 아가씨의 만남을 주장해줬어요. 노린 거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뭐에 효과하고 같니? 작게 얘기했지만 이 예배당 전체가 다 울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뭘 주의해야 돼? 지금 이 예배당의 천장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둥그런 공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둥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소리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겠어? 네, 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몇 번이야? 예, 1번이죠. 반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의외로 쉽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갑시다. 그러면 둥그러운 천장을 가진 곳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음악 감상할 때 저러면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뭘 설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흡음판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오히려 흡음판 같은 게 설치가 덜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소리가 반사가 되면 소리가 더 어떻게 들려요? 뭔가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웅장한 느낌이 들게 하죠. 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뭐 근데 정말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가 막 방해될 정도가 아니라면 뭐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들리면 좋아요? 네, 울려서 들리면 마음에 뭔가 더 진한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는 좀 의외로 이렇게 위화감을 주고 뭔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가끔 에코 들고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곡면으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과학제시문 이 정도면, 그죠? 11번 학생 할만하죠. 11번 학생이 어렵다니까 앞에 앉은 3번 자리에 앉은 학생이 비웃었어요. 이따가 둘이 만남을 주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기 폭발이 만든 천사의 아름다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라라고 부르지만 정식적인 영어는 발음은 뭐야? 오라요,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자, 우리나라에서 얘가 올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로라가 관측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지구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있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사진을. 근데 나는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찍히긴 했던데 뭐가 있었다긴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오로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구과학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태양은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플라즈마를 방출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일으키고 있어요?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죠. 자, 방출하고 있는데 이런 플라즈마의 흐름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풍이 강하게 올 때 우리 지구는 어떤 변화를 겪죠? 어떤 어려움을 겪죠? 전파가 방해를 받는다거나 혹은 뭐 인공위성과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사람의 우울증 같은 것도 영향을 준다, 이런 뭐 심리학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태양풍이라고 하고요. 자, 지구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대부분의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분산된다. 그런데 일종의 자기장이, 자, 지구의 자기장은 왜 생기는 거죠? 11번 학생, 지구의 자기장은 왜 생깁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안 배웠어요? 한심하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 주변에는 위로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세게 돌리면 거기서 전류도 발생하고 그거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전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 있잖아. 이렇게 지구가 막 돌면 지구의 자기장이 이렇게 정확히, 야,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그림이 어디 있다고, 진짜. 웃고 있어, 뒤에 애들. 진짜. 그럼 자기장이 가장 약한 곳은 어디야? 적도 부근 아니에요? 맞나? 저 모르는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분산됩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플라즈마는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전기전도성을 띤 입자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몇 개의 과정을 거쳐 극지방 이온층인 고도 100km 정도, 하필 극지방으로 가네요. 100km 정도의 저고도 영역에서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와 충돌해서 기체를 이온화시킨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온화시킨대,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태양풍 자체가 뭐를 일으키는 건 아니야? 오로라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태양풍에 있던 뭐가 전기전도성을 띤 입자가 지구에 뭐랑 부딪혀? 대기랑 부딪히는 거죠. 질소나 산소 같은 대기와 부딪혀서 기체를 이온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태양풍에 실려온 플라즈마에 활성화된 기체 입자가 다양한 복사에너지, 자, 복사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이 에너지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방출하면 그게 오로라라고 하는 거죠. 플라즈마 자체가 오로라가 아니라 태양풍에 의해서, 플라즈마에 의해 그 태양풍 안에 있던 플라즈마가 지구에 있는 기체를 이온화시키고, 그 이온화가
그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 형태를 방출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색깔이 오로라라고 하는 거라고 하네요. 라고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는 순간 11번 학생이 또 한 번 입술을 삐죽하며 비웃네요. 아니 그냥 크게 웃어요. 뭐 이렇게 참으려 그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애들도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수많은 13명의 증거, 지금 13명의 학생들이 지금 다 증인으로 있는데 11번 학생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지 말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 잘 센스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로라가 발생하는 과정, 전자와 충돌, 플라즈마 지금 과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묻는 질문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뒤에 그 오로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 우리 얘기했어. 이 제시문에 보면 뭐가 있어? 지금 이 오로라가 형성되는 똑같네. 11번 학생. 제가 아까 그린 그림이랑 뭐가 다르죠? 지구의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모습과 완전 똑같은데. 자, 어쨌든 이 그림과 관련된 지금 보면 여기 막 거리가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바로 여기다가 뭐 해봐야 돼? 표시해 보셔야 된다라는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 그냥 얘를 놓고 글을 읽을게요. 여러분들 그럼 글을 보세요. 글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글 갑니다. 자,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 입자들은 곧바로 대기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자기장의 선을 따라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자, 그렇네요. 지구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흘러나가요. 흘러나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던 플라즈마 입자들이 갑자기 우주의 어느 지점부터 지구의 자기장의 변형을 시키면서 진행 방향과는 정반대인 지구 쪽으로 초당 500km로 가속하여 진입하게 되는데 이를 소폭풍이라고 한다. 자, 어딘가 가죠. 지금 가다가 다시 뭐해? 지구 쪽으로 거꾸로 나오게 된대. 초당 500km에서 빠른 속도로 지구로 가속해서 진입하는데 얘를 뭐라 그러는데? 돌아오는 걸 소폭풍이라고 한대요. 있는 거. 자, 과학자들은 오로라의 원인인 소폭풍이 발생하려면 몇 가지 물리적 현상이 순차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전류단절 이론과 자기장 재결합 이론으로 제시했다. 아하.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해합시다. 우리가 원래 태양 쪽에서 플라즈마가 지구를 향해 오는데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에게 직접 오지 않고 지구에서 어떻게 휘어져 나가서 어딘가로 가요. 자, 가다가 자기장에 뭐가 오기 시작해? 변화가 오기 시작한 지점에서 다시 거꾸로 지구의 자기장이 오히려 뭐하게 돼요? 끌려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로라가 되는데 그 조건을 얘기하는 그 조건이 전류단절 이론 그리고 자기장 재결합 이론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전류단절 이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으로부터 6만 자 이거 이제 숫자 나오면 보셔야 돼요. 자, 지구 표면으로부터 6만 km 떨어진 우주점에서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대? C에다가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죠. 뭐라고 돼 있어? 자기장에 뭐가 시작돼? 자기장에 뭐가 일어나? 예, 변형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C입니다. 시작되면서 전류가 단절되고 소폭풍이 일어난다. 그 영향으로 태양풍에 실려온 강력한 에너지가 지구 극지방 이온 측으로 방전해. 아, 그러면 이 C 지점 지금 전류 단절 이론에서는 여기에서 전류가 단절되고 나서 거기에 남아있던 플라즈마들이 다시 이 따라서 지구의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극지방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이게 이론이 전류 단절 이론이네요. 어쨌든 C에서 지금 소폭풍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아요? 자, 이게 전류 단절 이론이라고 한다라면 뒤에 이론 가보죠. 이거에. 자, 반면 자기장 재결합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로부터 12,000km 영역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6만 km 떨어진 우주 지점에서 시작된 변형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얘도 똑같이 변형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로 보고 있어? 6만 km인 C로 보고 있죠. 그리고 12,000km인 지점에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변형이 종료되는 지점입니다. 있는 거. 자, 풍향계의 꼬리 모습을 하고 있대. 그렇네요. 진짜 여기 꼬리 모습을 하고 있네요. 요 부분 있는 거에서 꼬리 모습을 하고
하고 있고 길게 늘어진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재결합하면서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 소폭풍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까 소폭풍이 C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전류단절 이론과는 좀 다릅니다. 자, 소폭풍이 일어나고요. 그 영향으로 자기장의 변형이 시작된 지점에서 전류가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전류가 단절됩니다. 전류가 단절되고 이후 태양풍에 실려온 강력한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극지반측으로 자 그럼 소폭풍이 전류가 단절되면 여기서 전류가 단절된 것들이 다시 어디로? 지구로 끌려 들어오게 되며 자 이온축으로 날아와 방전되는 오로라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나 오로라의 원인이 되는 소폭풍이 처음 일어나는 위치에 관해서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소폭풍이 일어나는 지점이 아까 좀 달랐잖아. 그지? 이 이론에 따라서 이론에 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 이에 2007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테미스라고 읽어야 되나? 오케이.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젝트를 통해 탐사를 진행했고 2008년 나사는 공식적으로 소폭풍이 자기장의 재결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측정했대. 자, 자기장이 재결합되는 지점이 어디였어 아까?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소폭풍이 시작됐다라는 걸 확인했답니다. 있는 거에서. 자, 이에 의하면 5대의 인공위성이 각각의 위치에 있고 지구의 자기장도 고요한 상태였는데 태양풍의 에너지를 가득 포함한 채 변형되었던 자기장이 재결합하면서 지구 이온층에서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며 오로라가 관찰되었다. 여기서 폭풍이 우러나서 다시 거꾸로 훅 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방향 우주로 향한 플라즈마는 우주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렇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글 읽은 대로만 해석해 볼 겁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글들은. 자, 지구는 자기장으로 인해 태양풍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원래 직방으로 맞을 걸 뭐해? 뒤로 갔다가 땡겨오는 걸 받게 되죠. 있는 거. 왜냐면 지구 자기장은 태양의 플라즈마 입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녀석이 자기장이 있는 극지방으로 끌려가는 거 보면 이해가 되고요. 3번. 오로라는 태양풍에 실려온 플라즈마가 에너지를 받아 빛을 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11번 학생? 다른 4번, 5번 학생한테 물어도 되는데 제가 11번 학생을 특히 아껴요. 그러니까 11번 학생이 대답해 주세요. X? 왜? 그러니까 아까 오로라가 생기는 원리는 플라즈마 자체가 아니라 플라즈마가 지구에 뭐랑 부딪힌다 그랬지? 대기에 있던 산소와 질소를 부딪혀서 이온화시켜서 걔네가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색이 방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 3번. 얘를 보고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밝힌 소폭풍의 첫 발생 지점이 어디였어요? 아까 이거 다 우리 기록했으니까 정리해놨겠죠? 소폭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5번 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그림에다가 바로 적용시켰다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글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죠? 11번 학생? 3번 학생, 11번 학생 같은 학생이랑 사귀려면 사귈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정을 나쁘게 지을 필요는 없는데. 괜찮아요, 11번 학생. 11번 학생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올까? 이런 거에서. 자, 얘를 한번 또 설명해 보죠. 그럼 태양풍은 A 지점, 자, 태양에서부터 지구 자기장에 의해 대기권 진입에 실패한 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일단은 맞죠? 지구 자기장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가요? 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태양풍은 C 지점에서 변형 시작 거기서 시작하고 자기장의 변형은 E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래,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소폭풍이 시작된 거였죠. 그 다음에 D지점, 전도성을 띤 태양의 플라즈마 입자들은 지구 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다가 C지점에서 방전돼? 자,
자, 방전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 전류가 나오는 지점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 지구 고도 100km 지점에서 방전이 일어나야지. 거기서 그 방전 때문에 이온화가 시작되면서 오로라가 발생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네요.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림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분. 지금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제 목표는 딱 50분 끊는 거였는데 얘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요. 라고 11번 학생이 얘기했는데 2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11번 학생 저 게으른 의견에 대해서. 꿀리는 대로 살게 하라고요. 꿀리는 대로 사시랍니다. 11번 학생. 이거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데 여러분 RFID가 뭐예요? 근거리 무선 통신에 관한 약자죠.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센스 있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교통카드로 뭔가 찍는 거 얘기하는 거, 태그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원리가 얘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교재긴 한데요. 앞쪽에 조금 쉽게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고 요건 답만 제가 확인을 시켜주죠. 혹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을 따로 안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답 보고 뺏길 필요까지는 없는데 1번에 4번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에 4번 그 다음에 이게 뭐 여러분 RF 태그 찍는 거죠. 교통카드 찍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3번에 5번 되겠습니다. 있는 거. 사실은 이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되는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좀 이제 그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최근에 전화기를 바꿨잖아요. 사과폰으로. 그러면서 이제 삼성페이를 못 쓰는 거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사과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사과페이가 있잖아요. 있는 거에서 사과페이하고 샘숭페이하고는 이 방식이 달라요. 이 신호, 이 태그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에서. 그래서 아마 그 사과페이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 접촉하면서 니네 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강력한 뭐를 회전을 주면 뭐가 발생해? 아까 얘기했지만 회전을 주면 뭐가 발생하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IC 카드라고 들어있잖아요. 저 안에 뭐가 발생할까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 전류에서 발생한 신호가 다시 이 안쪽에 있는 걸로 전달되는 구조. 이런 원리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알 리가 있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돈만 많으면 되죠.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가요? 자, 사실 그 다음 제시문도 옷에 관한 질문이에요. 옷을 관한 거. 이거 옷이라고 하면 얘기 안 되지. 옷이라고, 제가 정확한 발음으로 옷이라고, 이 우리나라 전통의 그 나무인데요. 옷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자개장 같은 걸 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이걸 가지고 먹기도 하죠. 예, 옷닭이라 그래서 닭 안에다가 옷을 넣고 같이 끓이던가 아니면 옷을 먹인 닭을 갖다가 삶아 먹거나 하는 식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얘도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답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도록 하죠. 일단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넘버 4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까지 제가 설명해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에 남은 두 제시문을 차라리 제가 좀 봐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예술 제시문이고요. 음악에 관한 제시문인데 사실 뭐 그렇게 음악적이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철학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음악이 아니라 철학 제시문에 가깝습니다. 자, 무의 미학은 가능할까? 자, 미학은 뭐야, 미학?
예,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특별히 미학이라는 거를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쪽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근대 학문을 수입하게 되면서 이상하게 독일 쪽에 있는 그 학문들을 수입을 하게 돼요. 그때 들어온 미학이 있고 아직도 서울대에는 서울대 미학과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일종의 철학과로 보시면 되는데 철학과이면서 동시에 미술품에 대한 미술의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배우는 학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학과 출신이 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이브 의장 방시혁 씨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무엇이 아름다움에 관한 것인가? 자, 그러면 제목에서 느껴지지만 무입니다. 무는 뭘 뜻해? 없을 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의 아름다움은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능하니 안 하니? 자,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답죠. 백지잖아요. 백지는 아름답잖아요. 지금 표정, 11번 학생 표정이 딱 무의 미학이라고 보여요. 네. 저 표정으로 다 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자, 가봅시다. 상식적으로 아름다움은 뭐가 있어야 된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아름다움의 전제 조건이 뭐야?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름답다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대상 없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잠깐, 그러나가 나오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없음을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자,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도가 사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도가 사상에 나타난 없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도가는 언제 배웠습니까?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을 거고요. 2학년 학생들은 배웠죠. 언제? 1학기 세계사, 중국 얘기 나올 때, 제자백가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유가, 도가, 법가, 한비가? 한비가는 아니죠. 한비자는 법가고. 불가. 이러한 사상의 발전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을 때 도가입니다. 도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없음이에요. 그리고 자연과 뭐 되는 거? 하나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얘가 이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죠. 이게 바로 무의 아름다움. 벌써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인위적인 간섭을 부정하고 무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자, 인위적인 거의 반대는 뭐야? 여러분들 워낙 자연은 잘 얘기 못 하니까. 인위적인 것의 반대. 자, 지금 11번 학생의 얼굴이 어때? 매우 인위적이죠. 수술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많이 수술을 했어요. 인위적인 것의 반대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 자연 그대로에서 무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사상이다. 자, 대표적인 작자인 장자입니다. 장자 말고 누가 있냐? 노자가 있을 거고요. 노자, 장자. 장자의 재물론편은 세 종류의 피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책상에 기대 낮잠을 자다 깬 도인 남곽자기는 제자 안성자유에게 이름이네. 안성자유에게 자기는 방금 단순히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상하, 즉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지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저기잖아. 너 잤냐?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속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그는 사람이 대나무로 만든 악기에서 내는 소리인 1뢰, 지상의 모든 구멍이로 바람이 스칠 때 나는 소리인 7뢰, 그 다음에 하늘의 피리 소리라는 의미의 천례로 상하의 경지. 아까 상하는 뭐였어? 자기를 잃어버리는. 즉 여러분,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에다가 한자를 한 글자로 쓰면 뭐가 돼? 아까 얘기했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자기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게 무예요.
무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들 소리 중 천래는 일래나 지뢰와 달리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즉 소리 없는 소리. 자, 이거 우리가 그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그래? 역설이죠. 네, 소리 없는 소리이다. 이는 의식을 가진 나는 들을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잃어버린, 그래, 나를 잃어버린 뭐의 경지? 무의 경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잠깐만, 무의 경지, 나를 잃어버려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럼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럼 그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지금 11번 학생. 지금 상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자, 천래와 같은 무음은 도가의 사상체계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상태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소리로 모든 소리의 근원이기도 하다. 자, 우리가 역설이라는 걸 이해하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가장 완벽한 소리이면서 존재하지 않는 소리인 거죠. 자, 이게 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워낙 좀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 가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뒤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 그런데 소리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자, 이 제시문 또 질문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 맨 첫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아름다움에는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러면 없는 소리인데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장자는 그것이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듣는 훈련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직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이 필요하고, 마음이 아니라 귀로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 이제 나중에 고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을 뭔가 숭배하던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자연과 내가 뭐 되는 순간 하나 되는 무의자연. 예, 욕심이 없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내 존재 자체를 뭐 하는 상관이야? 내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봤습니다. 있는 거에서. 그런 경지에만 진정으로 자연의 본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지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나 색깔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무 혹은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저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완전히 모한 존재, 하나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를 추구하는 사상은 현대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갑자기 급 전환이 이루어지죠. 자, 위에서는 도가에서의 무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갑자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끼친 거? 현대 음악에 끼친 영향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이다. 이 작품은 1952년 8월에 피아니스트인 데이비스 튜터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공연에서 튜터는 무대 위로 나와 피아노에 앉은 후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연 다음 악보를 펼치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진지한 표정으로 악보를 들여다보았다. 청중들은 그가 무엇을 연주할지 바짝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갈수록 공연장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이렇게 33초가 흐른 뒤 튜더는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2악장이 시작되는 신호였던 것이다. 아니 이게 뭔 2악장에서 튜더는 건반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2분 40초가 흘렀다. 튜더는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3악장이 시작된 것이다. 3악장도 마찬가지로 1분 20초에 뚜껑이 침묵 속에서 연주를 하고 끝냈다. 이처럼 4분 30초는 존 케이지가 무의 미학을 자기 음악을 바탕으로 근데 여러분 얘는 이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누가 봐도 사기꾼스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동양인들은 특히 한중일 국가, 동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식 구조가 굉장히 익숙한 구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요, 자연은 뭐 해야 되는 존재와 인간이 극복하거나 혹은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접근합니다. 정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신선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동양화에서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여백의 미가 존재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들 유지하죠. 머리의 뇌의 용량을.
그렇지 않아요? 11번 학생? 네, 지금도 보세요. 반쯤 넋이 나간 얼굴에서 여백의 미가 느껴져요. 있는 거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사기 같겠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겠어? 아, 저렇게 무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도가 사상에서의 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해. 뭐야? 하나 돼서 자신의 존재를 뭐하는 상태? 잃어버리는 상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가서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현대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바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제목으로 적절한 건? 예, 5번이 너무 쉽게 나오죠. 있는 거. 자, 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여러분, 동양의 수묵화는 뭐 나중에 채색된 것도 있지만 이것처럼 그러니까 짙음과 옅음으로만 단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고 이 공간에 지금 뭐가 있니 없니? 없죠. 여기를 뭐라 불러요? 여백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딘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 사실 여기에 더 뭐가 있는지 우리 눈에는 더 궁금하다고 느껴지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앞에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근데 사실 여기는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는 하나도 뭔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건 동양의 아까 얘기했던 여백의 아름다움, 무의자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뭐를 자극해?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더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더 모한 공간이 되는 거야. 우리의 의식 속에서 더 꽉 찬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막 이거저거 채우지 말아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자, 바위와 나무, 달을 배경으로 선비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고 그 뒤에 아이가 차를 다리고 있다. 우똑한 코, 곱게 기른 수염, 단정하게 갖춘 의관이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선비의 기품을 더해준다. 그런데 선비가 연주하고 있는 검은고를 보면 줄이 없는 검은고예요. 그러면 뭐 겉멋이야? 립싱크야? 그게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애초에 검은고가 줄이 없다라는 건 검은고가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검은고를 그러면 검은고의 소리를 실제 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뭘로 듣고 있다라는 거야? 마음, 귀로 훈련된 걸로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저 사람은 수많은 뭐를 연습했겠어? 귀로 인해서 자연과 나를 뭐 하는 경험? 나를 얻는 경험, 나를 잃어버리는 경험. 잃어버리는 경험을 수많이 수없이 했을 겁니다.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답은 자, 줄 없는 검은고를 타는 선비가 나를 잃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러 자연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바로 정답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면 얘에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했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가 나를 농락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거죠. 동양 철학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기억의 특징입니다. 기억이 뭐였습니까? 소리 없는 소리, 역설 표현된 거죠. 자,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물리적인 실제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 위에서 아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니까 실제로 만들 수도 없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진 채로는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해? 완전히 나를 뭐한 상태? 잃어버린. 일종의 무슨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거야? 무의식에 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소리가 태동하는 바탕이 되는 것. 모든 소리의 근본이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완전한 것. 맞습니다. 또 5번 보세요. 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있게 만드는 것? 모든 소리의 근원인데 모든 소리를 부정한다. 이 소리가 쟤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조금 더 하시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원도 좀 그런 걸 해볼까요?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봐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왜 6번 학생 왜 떨고 있어? 떨지 마. 6번 학생 정도면 충분히 넘을 수 있죠. 문제는 11번 학생이죠.
아, 웃음이 아주. 자, 이번엔 마지막 예술 지문 10번. 아, 시각의 중력입니다. 중력, gravity네요. 중력은 뭐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철학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 자기장도 사실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자기장이 가장 약한 곳이 어디쯤이라고 할까? 적도가 가장 약한 부위일 거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 중력이 제일 약한 데가 어디야, 우리? 극지방이야? 아니면, 저쪽 지방이에요? 적도 지방이에요? 아닌가? 극지방이 오히려 중력이 약하겠네. 원심력이 적게 작용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극지방으로 가면 몸무게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네요. 실버건 학생, 극지방으로 가서 몸무게 체지방 재고 오십시오. 이런 거. 이거 다 오류면 어떡하지? 그냥 아무도 검증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생각하겠죠? 이런 거에. 자, 그렇다면 시각이 중력으로 끌려 들어간답니다. 자, 중력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연상시켜야 돼.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더 강하게 당기고 약하게 되면 약하게 되고 약간의 뭐가 일어나는 거야? 끌림 현상, 나쁘게 말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각은 어떻게 변형 중력에 따라서 끌림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우리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사물의 상을 주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자,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자, 이미지가 낯설거나 순간적으로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이미지와 연결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시각의 중력. 벌써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뭔가 모르는 처음 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시각을 그쪽으로 뭐하게 만드는 거야? 끌려간다는 거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6번 학생은 딱 누구 닮았냐? 블랙핑크 제니 닮았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학생은 가장 핫한 로제를 닮았네요. 자, 근데 11번 학생은 시각의 중력이 너무 안 끌려가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명체예요. 이런 경우는 끌려가지 않겠죠. 자, 지금 시각의 중력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가장 유사한 것으로 끌려가는 걸 시각의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11번 학생처럼 정말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이런 시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건 여기에서 다뤄줄 부분은 아니고요. 자, 왼쪽에 모네의 작품은 생강에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미 익히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뒤로 뭐로 갈지 알았어요. 자, 여러분 모네라는 사람은 무슨 파화가? 이 정도는 중학교 2학년에 센스가 있어야지. 인상파입니다. 자, 인상파의 별명이 인상파화가들은 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빛의 마술사. 왜? 이 사람들이 뭘 발명했지? 이 사람들의 그림 기법이 뭐야? 점묘법입니다. 점묘법. 뭐야 점묘법이? 점을 찍어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점을 가지고 사물의 형태를 만든다라는 건 가까이서 보면 점 하나겠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점점 형태를 갖춰가요. 그리고 그 점은 뭐에 따라서 변화합니까? 바로 빛에 따라서 변화하죠. 그래서 빛의 마술사 인상파예요. 그럼 얘를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 붓터치를 가지고 실제 사물의 모습을 뭐하게 하는 거야? 시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가 바로 캐치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국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예술지문 같은 거 이 정도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끌어갈 수 있어요. 내용을. 이해는 됐어요? 혹시? 이 내용이?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그림을 보기 전에 A를 봅시다. 무엇을 그린지 알아볼 수 없어.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 A가 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B를 보면 이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자, 부분으로 떼놓고 보면 알 수 없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그 가까운 인상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야. 자, 자, 여기로 갑시다. 불과 몇 번의 터치로 대충 처리했지만 우리는 그 형상에서 사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각의 뭐에 끌려갔기 때문이야? 중력에 끌려갔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로 가는 거죠. 주변 형태의 색채 그리고 미술의 표현 방식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상호작용에 의한 그 붓터치를 자,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각의 중력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각의 중력에 의지하여 불확실한 형상을 확실한 형상으로 재구성을 한다. 이거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건 신고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죠.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 이게 뭔 거야? 이게 시각의 중력인 거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11번 학생의 중력이 안 끌리네. 자, 그래서 의지하여 불확실한 형상을 확실한 형상으로 재구성한다. 그림 속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은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별다른 의식을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대상에 투사하여 일종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림을 소해내는 것이다. 자, 미술 감상의 즐거움은 시각의 중력에 의한 이러한 투사가 얼마나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능동적으로 일어나냐에 따라 달려있다. 자, 우리 2학년 학생들 이번에 배웠습니다. 능동문과 뭐에 대해서 배웠지? 수동문. 11번 학생 수동문. 능동과 피동이에요. 자, 피동이라는 건 당하는 건데, 능동은 그럼 뭐 하는 거야?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하지.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도적인가는 이 시각의 중력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의 중력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림을 뭐 하는 경향이 있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는 뭐 하는 거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인상파의 그림이 현대 대중에게 인기 있는 그림이 된 데에는 시각의 중력 과정이 매우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요. 저걸 보면서 멀리서 봤을 때 저게 뭔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 다 달라지겠죠. 신비하지 않아요? 저런 점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보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림을 해석하도록 한단 말이야. 이에 반해 고전적인 미술. 자, 고전적인 미술은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 플라톤에 대해서 배웠죠. 1학년 학생들은 플라톤에 대해서 배웠고, 자, 고전적인 미술은 자연을 어떻게 그려야 돼? 자연을 어떻게 그리는 게 아름다운 거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능동적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있니, 없니? 그지? 예.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우리가 해석의 즐거움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물의 모양의 형태가 지나치리만치 명료하게 묘사되어 있어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네. 맞네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럼 대비되는 게 뭐가 있겠네요. 현대의 추상화 어떤 걸 얘기해? 자, 이게 현대의 추상화죠. 이거를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를 제가 의도한 바는 이거예요. 11번 학생의 모공을 확대시켜보면 이 모공 속에 이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일 수 있겠죠. 이런 거. 이것도 이런. 얼마나 능동적인 해석이. 근데 저게 뭔지 어떻게 알 거야? 자, 그래 봐봐요. 현대 추상화는 대상이 너무 어떻게 돼 있대? 해체돼 있어요.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단과 해석의 근거조차 찾기가 쉽지 않아. 얘는 능동적이다 못해 아예 정보가 어떻게 한 거야?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도 기피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감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자, 시각의 중력은 대상을 재현할 때도 작용한다. 심리학적 연구 이전부터 미술가들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시각의 중력을 의식해왔으며 자연의 구도나 색채, 형태 모두 감상자의 심리 반응을 고려하여 창작해왔다. 즉, 이 고려해서 창작했다라는 건 뭐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야? 능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그런데 한편으로 미술가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있대. 때문에 눈의 한계와 이에 관련한 심리작용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감상자에게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일종의 뭐와 같대? 게임이죠. 이게 무슨 뜻이니? 작가는 뭐해?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용을 뭐 하려고 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 다음에 작가는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그런데? 숨기려고 하고. 자, 이거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야? 작가와 해석하는 독자 사이에 일당이죠. 내가 이만큼 보여줄게. 너 이거 알아볼 수 있겠어? 그러면 독자가 이거 그거잖아. 그러면 또 작가는 뭐라래? 에이, 아닌걸. 이건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야? 밀당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자, 그럼 이 글에 시각의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개인에 따라 대상을 달리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맞아요, 맞아? 맞죠? 왜? 우리는 작품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니까요. 다음 두 번째, 기존의 경험이 대상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예, 그걸 새롭게 인식하는 때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자, 세 번째, 대상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의식작용이다. 자, 여기에 이성적이냐. 이성적이란 말은 항상 뭐랑 같이 가? 합리적이라는 말과 같이 가죠. 자, 이성적이니까 왠지 좋은 말 같지만 얘를 합리적으로 바꿔놓고 나면 훨씬 더, 이게 답이, 이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구나가 느껴지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이지 합리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되겠고요. 자, 얘 뭐야? 실버펜 학생, 얘 뭘로 읽어요? 3이요? 아니요, 얘는 뱀이에요. 예, 얘는 이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아니라 거북이가 아니에요,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돼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중력의, 그 시각의 중력이라는 확실히 느꼈죠, 있는 거에서. 자, 여러분 그래프 나왔네요, 있는 거에서. 자, 미적 정보도 적당히 있고 의미 정보도 적당히 있어서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 거야? 2죠. 자, 그럼 2가 뭐겠어? 아까 얘기했던 인상파의 확인일 거죠. 자, 그러면 미적 정보는 많아. 그런데 의미 정보는 적어요. 의미 정보가 적어. 얘가 현대 해체, 아까 뭐였지? 무슨 미술이었지? 해체가 된 미술인 거고. 그럼 F는 뭐가 돼야 돼? 맞나? 맞아요? 해체는 뭐야, 그러면? F는 미적 정보, 의미 정보는 많은데, 미적 정보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잠깐만, 다시 와봐. 미적 정보가 많다라는 건, 우리가 뭐하다고 느끼는 거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잖아. 미적 정보니까. 의미 정보는 그만큼 해석할 게 뭐하다라는 거야? 많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느끼지만 해석할 게 없는 C가 뭐가 돼야 돼? 아름다움은 많아. 근데 너무나 비슷하게 묘사돼 있어서 해석할 의미 정보는 많이 없어. 이런 애들은 아까 무슨 미술이었어? 고전 미술이지. 이렇게 됐어야 돼. 이거 실수할 뻔했네. 그 다음에 2가 바로 아까 뭐가 되는 거고? 인상파화가. 그 다음에 얘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현대 해체주의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걔네는 담고 있는 의미, 해석해야 될 의미는 많은데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는 어때? 적다랬지. 있는 거에서.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이 정도도 안 하려고 그래? 지금 해놨잖아. 지금 있는 거에. 답은 3번입니다. 실망이야, 진짜. 맞아? 지금 검증하는 거예요?
잠깐만, 9번 학생. 저 지금 실병원 학생의 저 검증하려는 저 태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F1C. 아, 거꾸로구나? 아, 아하. 아, 미안해요. 기분 나빠서 수업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네, 3번 기억의 의미입니다. 기억이 뭐였어 아까 있는 거에서? 게임. 아, 게임.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밀당이잖아. 자, 밀당 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밀당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남녀간에 가장 힘들어하는 이게 이거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코미디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거에서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할 때 11번 학생 여자친구가 뭐라 할 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게 뭔데? 네가 잘못한 게 뭔데? 아니 여자친구가 화가 나면 남자친구가 뭐라 할까? 아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럼 잘못한 게 뭔지 말해봐. 자, 이 과정을 자, 이 과정이랑 생각하면 똑같잖아. 즉, 작가는 상상력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심리로 인해서 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근데 감상자가 뭐 하기 어렵다 그래서 감상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있는 거에서. 1번 창작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은폐가 되면 오히려 흥미를 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각의 중력으로 인해 감상자가 작품 속에 구현되는 미술가의 상상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없었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아니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이걸 숨길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잘못한 게 뭔데? 어렵죠? 대답하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고난도 독서에 관한 해설을 들어가는 딱 10문제 먼저 지금 이번 주까지 좀 확인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열흘 뒤부터 내신을 들어가는 학교들이 생겨요. 사실상 저는요, 여러분, 이번 주 8월 27일서부터는 지금 내신이거든요. 3학년도 다음 주에 내신이 있고요. 그러고, 예송중학교도 다음 주에 내신이 있고. 그래서 네버엔딩 내신이라서 별로 크게, 의식되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어쨌든,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비문학 강의 좀 같이 가볼 테니까요. 오늘 와주신 13명의 친구들, 매우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갈 때 저랑 악수 한 번씩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